1944년 11월 8일 영국 테딩턴에 애드미럴 T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휘트모어 박사는 인장시험기에 칠형 유보트 압력 선체 강철 샘플을 놓았습니다. 금속 시편은 50.8mm 길이였고 12.7mm 너비였습니다. U-534 잠수함의 선체에서 정밀하게 가공된 것이었습니다. 이 독일 잠수함은 자침 후 온전하게 회수되었습니다. 3주 전 얕은 덴마크 해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유보트는 단 12m 깊이의 해저에 놓여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탈출했습니다. 해치는 열려 있었습니다. 유보트는 나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침된 것이었습니다. 영국 인양팀은 그것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물을 퍼내고 영국으로 예인했습니다. 이제 유보트 조각들은 휘트모어의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파괴될 때까지 테스트되고 있었습니다. 첩보 보고서는 칠형 유보트가 200m까지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노획된 독일 기술 매뉴얼에는 선체 강철에 대한 명세가 있었습니다. 이 강철은 해당 깊이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인장 강도를 가졌습니다. 휘트모어가 테스트 중인 강철은 그 사양을 쉽게 충족해야 했습니다. 200m 깊이에서 물의 압축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설계된 대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휘트모어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강철 시편의 양쪽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당기면서 힘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파괴되기 전 얼마나 많은 응력을 견딜 수 있는지 측정했습니다. 게이지의 숫자들이 나타나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강철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40m 깊이의 수압에 해당하는 응력 수준에서 시편이 부러졌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파단이었고 취성 파괴였습니다. 경고도 점진적인 변형도 없었습니다. 대신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파괴만 있었습니다. 휘트모어는 부서진 조각들을 응시했습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야금술은 뛰어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강철은 140m가 아닌 200m 상당의 압력에서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유보트의 다른 시편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140m 상당의 압력에서 파괴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시편도 동일한 파괴 지점을 보였습니다. 그 패턴은 일관적이었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은 전격 용량보다 훨씬 낮은 압력에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유보트 선체 강철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대서양 전투의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보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잔해도 생존자도 공격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군 정보부는 1941년부터 이 실종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 숫자는 상당했습니다. 전쟁 중 손실된 783척의 유보트 중 약 200척이 사라졌습니다. 그 상황은 적의 공격보다는 구조적 결함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치를 무전으로 알린 후 침묵한 잠수함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의 활동이 보고되지 않은 지역에서 작전 중인 잠수함들이었습니다. 많은 잠수함들이 인양과 조사가 불가능한 대서양 심해에서 손실되었습니다. 독일의 공식 설명은 항상 적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로해, 공중 공격, 그리고 기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종의 위치와 상황은 이 설명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미국 군대는 모든 유보트 공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위치, 날짜, 시간, 사용된 무기, 그리고 결과가 포함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이 알려진 공격과 유보트 손실을 비교했을 때 격차가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잠수함이 해당 지역에서 연합군의 어떠한 행동도 없이 손실되었습니다. 폭로의 공격도, 항공기 목격도, 기뢰밭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신을 멈추고 돌아오지 않은 잠수함들이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기록되지 않은 공격으로 파괴되었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잠수함들은 미확인 기뢰를 맞았거나 기계적 고장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휘트모어의 테스트 결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가능성은 적의 공격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수함들은 자신들의 선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강철은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잠수함이 너무 깊이 잠수했을 때 금속은 치명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칠형 유보트는 전쟁 내내 독일의 주력 잠수함 설계였습니다. 이들 중 79척이 1936년부터 1945년 사이에 건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다른 어떤 잠수함 등급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 설계는 검증되었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효과적이었습니다. 선체는 원통형 압력 용기였습니다. 압력 선체 부분은 21mm 두께의 용접 강철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철 사양은 S52였습니다. 이것은 독일 조선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장력 구조용 강철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 문서에 따르면 S52 강철은 520 메가파스칼의 인장 강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250m를 초과하는 깊이의 수압을 견디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체 설계에는 안전 계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시험 잠수 깊이는 200m로 평가되었습니다. 치명적인 파괴 전의 이론적 최대값인 파괴 수심은 280m로 계산되었습니다. 독일 잠수함 사령관들은 이 숫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m 아래로 잠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280m 아래로 잠수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내부로 붕괴될 것입니다. 압력 선체는 무너지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m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한계 내에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생존 가능한 깊이로 여겨졌습니다. 휘트모어의 테스트 결과는 다른 것을 나타냈습니다. 강철은 140m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파괴 수심이 280m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180m에 더 가까웠습니다. 안전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잠수함들은 시험 잠수 깊이와 치명적인 파괴 사이에 거의 완충지대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보트가 폭뇌를 피하기 위해 190m까지 잠수할 때마다 강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철은 경고 없이 파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심의 잠수는 잠재적으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철은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극한 압력의 심해에서는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휘트모어는 그 이유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는 U-534 선체 샘플에 대한 상세한 야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세 구조를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철의 얇은 단면을 잘랐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연마하고 산으로 애칭하여 결정립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고배율로 그것들을 검사했습니다. 일반 강철은 비교적 균일한 결정립 구조를 가집니다. 철과 탄소의 개별 결정은 작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강철은 미세한 결정립을 가집니다. 불량 강철은 게재물과 결함이 있는 거칠고 불규칙한 결정립을 가집니다. 유보트 강철은 상당한 문제들을 보였습니다. 결정립 구조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슬래그와 불순물에 큰 게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금속은 제대로 정제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둘러 만들어졌고 품질, 관리가 부적절했던 강철처럼 보였습니다. 휘트모어는 화학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정확한 조성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떤 원소들이 어떤 양으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표준시 5위 강철에는 철, 탄소, 망간, 그리고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소량의 다른 원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율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많은 탄소는 강철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적은 망간은 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균형은 정밀해야 했습니다. 휘트모어는 조성을 결정하기 위해 분광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시 우려스러웠습니다. 탄소 함량은 약간 높았지만 극적으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망간은 사양보다 낮았습니다. 실리콘은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철에는 몰리브데넘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S52 사양은 소량의 몰리브데넘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0.25% 정도였습니다. 몰리브데넘은 구조용 강철의 중요한 합금 원소입니다. 그것은 강도를 높이고 인성을 개선하며 취성 파괴를 방지합니다. 유보트 강철에는 0.09% 미만의 몰리브데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양의 5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편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조성 결함이었습니다. 휘트모어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독일은 몰리브데넘이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그 금속은 비교적 희귀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전 세계 몇몇 지역에서 채굴되었습니다. 전쟁 전 독일은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몰리브데넘을 수입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 공급선들은 끊겼습니다. 독일에는 일부 국내 공급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산량이 제한된 소규모 광산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전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몰리브데넘은 장갑판, 총포신, 그리고 항공기 엔진에 필요했습니다. 또한 수십 가지 다른 중요한 용도에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잠수함 선체 강철은 부족한 몰리브데넘 공급을 두고 다른 모든 군사적 요구사항과 경쟁했습니다. 누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잠수함 강철의 몰리브데넘 함량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를 위한 공급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이 열화된 강철로 작동할 수 있다고 도박했습니다. 그 도박은 잠수함 승무원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감소된 몰리브데넘은 강철을 취성 파괴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강철은 연성이 있습니다. 응력을 받으면 점진적으로 변형되고 부러지기 전에 휘어집니다. 이러한 연성은 압력 선체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구조가 응력을 재분배하도록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파괴를 방지합니다. 몰리브데넘이 부족한 강철은 이러한 연성을 잃습니다. 그것은 취약해집니다. 한계를 넘어 응력을 받으면 휘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유리처럼 산산조각 납니다. 경고도 점진적인 변형도 없었습니다. 그저 즉각적인 파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파괴 수심 아래로 잠수하는 유보트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선체 강철은 응력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금속이 산산조각 났고 잠수함은 내부로 붕괴되었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쇄도했습니다. 압력파는 모든 사람을 즉사시켰습니다. 잠수함은 산산이 흩어진 잔해로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생존자도 조난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휘트모어는 자신의 발견을 예비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날짜는 1944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인장시험 결과, 야금 분석, 그리고 화학 조성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은 신중하게 작성되었지만 명확했습니다. U-534 선체 강철 분석은 재료 특성에 상당한 결함을 나타냈습니다. 인장 강도는 사양보다 약 30% 낮았습니다. 몰리브데넘 함량은 사양보다 80% 낮았습니다. 강철은 응력해서 취성 파괴 특성을 보였습니다. 추정된 실제 파괴 수심은 180m였습니다. 이는 280m의 설계값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것은 칠형 유보트가 치명적인 선체 파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전격시험 잠수 깊이인 200m 근처에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맥스 호튼 제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서부 해역 사령관이었습니다. 호튼은 4년 동안 유보트와 싸워왔습니다. 그는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만약 독일 잠수함이 200m까지 안전하게 잠수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술, 전략, 그리고 영국 해군이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호튼은 11월 20일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에는 고위 대잠수함전 장교, 해군 건축가, 야금학자, 그리고 정보 분석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휘트모어는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테스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야금수를 설명하고 몰리브데넘 결핍을 기술했습니다. 그가 발표를 마쳤을 때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휘트모어는 매우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여러 샘플을 테스트했으며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잠수함에만 국한될 수 있을까요? 휘트모어는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몰리브데넘 부족은 모든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보트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철 품질이 언제 저하되었는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마도 수백 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납포된 배들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휘트모어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회수한 모든 유보트에서 선체 샘플을 테스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략적 함의는 2시간 동안 논의되었습니다. 만약 유보트가 안전하게 180m 아래로 잠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연합군의 폭로해가 유보트를 파괴 수심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폭로해들은 200m에서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수함들은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 무덤 속으로 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한 실종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은 배들이 폭로의 공격 중 깊은 바다에서 사라졌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령관들은 안전하게 잠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파괴를 향해 잠수하고 있었습니다. 호트는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전술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잠수함 전 장교들은 즉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만약 유보트가 안전하게 180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폭로해를 더 깊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보트를 더 아래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보트가 더 얕은 수심에서 폭발을 맞이하거나 파괴 수심으로 잠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격침 확률을 높일 것이었습니다. 호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술을 즉시 시행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잠수함 함정은 깊은 곳에서 폭발하도록 폭로해를 설정하라는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폭로해는 최소 200m로 설정될 것이며 가능할 경우 250m로 설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보트를 깊은 곳으로 강제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유보트 자신의 선체가 그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 명령은 1944년 11월 25일에 발령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밀로 분류되었으며 제한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배포는 대유보트 전 사령관들에게만 제한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폭로의 사용을 위한 새로운 전술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더 깊은 곳에서의 폭발은 유보트 파괴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 명령은 사령관들에게 폭로해를 최대 수심으로 설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접촉한 잠수함을 깊은 물속까지 적극적으로 추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결함 있는 독일 강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몰리브데넘 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 깊은 폭로해가 더 효과적인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왜 그것이 시행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변경 사항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극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1944년 12월 유보트 손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달에만 31척의 배가 손실되었습니다. 1945년 1월에는 38척이 더 손실되었습니다. 손실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북대서양과 노르웨이해와 같이 깊은 물이 있는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곳들은 유보트가 탈출하기 위해 깊이 잠수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깊이 잠수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잠수함 사령관들은 그 패턴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깊은 수심에서 비정상적인 압력 선체 소음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깊이 잠수한 배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사령관들은 수중천금기에서 내파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압력으로 인해 잠수함이 으스러지는 소리는 독특합니다. 그것은 깊은 으스스한 소리로 시작하여 침묵이 뒤따릅니다. 독일 해군 사령부는 이러한 손실을 연합군에 향상된 대유보트전 전술 때문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소나 더 많은 항공기 그리고 더 많은 호위함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원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철이 고장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대서양 바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진실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사할 자네도 없었고 신문할 생존자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적의 행동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실종들이었습니다. 영국 정보부는 독일 통신을 주의 깊게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비밀은 지켜졌습니다. 연합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정된 폭로의 전술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유보트 함대 또한 항복했습니다. 150척이 넘는 잠수함이 연합군 항구로 항해하여 항복했습니다. 영국 기술자들은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척의 배에서 선체 강철 샘플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1943년 중반 이후 건조된 배들에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에는 낮은 몰리브데넘 함량, 거친 결정립 구조, 그리고 열악한 재료 특성이 포함되었습니다. 1943년 이전에 건조된 배들은 더 좋은 강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들은 더 높은 몰리브데넘 함량, 더 미세한 결정립 구조, 그리고 더 나은 강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저하는 독일의 재료 부족과 일치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강철 품질은 저하되었습니다. 1943년 후반까지 잠수함 선체는 부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배들은 겉보기에 괜찮았고 얕은 물에서는 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수중에서는 죽음에 덫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이 그 이유를 전혀 모른 채 사망했습니다. 전쟁 후 해군 본부는 포괄적인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는 모든 유보트 손실을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손실 위치를 수심과 비교하고 독일 사상자 기록을 분석했으며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능한 구조적 결함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손실된 200척의 유보트 중 약 127척이 폭로의 공격 후 깊은 물속에서 손실되었습니다. 이 배들은 직접적인 폭발 손상보다는 선체 결함으로 인해 내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강철은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즉사했습니다. 만약 강철이 사양을 충족했다면 이 잠수함들 중 다수가 생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공격에서 벗어나 승조원들을 집으로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결함 있는 선체 강철이 독일의 127척에서 170척 사이에 잠수함을 잃게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1,5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잠수함 승조원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적의 무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적절한 재료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어 30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1975년에 일상적인 기밀 해제 절차에 따라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그때쯤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정보는 역사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전략적으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지속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은 유보트가 사라졌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검증된 배를 가진 숙련된 사령관들이 왜 단순히 사라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 설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왜 대서양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더욱 드러냈습니다. 그 답은 강철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강철이었습니다. 이 강철은 독일이 몰리브데넘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몰리브데넘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괜찮았지만 압력해서 실패하는 강철이었습니다. 이 강철은 잠수함을 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휘트모어 박사는 1962년까지 해군 본부 연구소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는 수십 척의 납포된 유보트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강철 품질 저하를 문서화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기밀로 유지된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은퇴했을 때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야금학을 가르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의 학생들은 그가 전시 연구에 참여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휘트모어는 그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업은 기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발견이 1,000명이 넘는 독일 선원들의 죽음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그가 논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9년에 로버트 첸 박사라는 역사학자는 대서양 전투에 관한 책을 위해 유보트 손실을 연구했습니다. 첸 박사는 새로 기밀 해제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휘트모어의 선체 강철 분석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시 73살이었고 완전히 은퇴한 휘트모어에게 연락했습니다. 첸 박사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휘트모어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첸 박사는 추운 3월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휘트모어의 서재에 앉아 야금학과 해군 역사에 관한 책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첸 박사는 강철 분석에 대해 물었습니다. 휘트모어는 테스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몰리브데넘 부족을 설명하고 전술적 함의를 논의했습니다. 첸 박사는 주의 깊게 듣고 메모했습니다. 휘트모어가 끝마쳤을 때 첸 박사는 그를 괴롭히던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휘트모어에게 그의 발견이 잠수함 승조원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휘트모어는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전시에는 양측 모두 서로를 파괴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적 장비의 치명적인 약점을 식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독일 선원들이 이러한 악용된 약점 때문에 사망했지만 그는 유보트 또한 매일 연합군 선원들을 적극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보트 장비 고장에 대한 책임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철을 분석하고 자신의 발견을 보고함으로써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했다는 것에 그리고 젊은 생명의 손실에 대해 슬픔을 느꼈지만 개인적인 죄책감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첸 박사는
1981년에 출판된 자신의 책에 휘트모어의 이야기를 포함했습니다. 그 책은 대서양 전투, 기술과 비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철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전체 장을 할애했습니다. 그 장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 몰리브데넘 부족이 독일 유보트 함대를 어떻게 파멸시켰는가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 책은 학술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팔렸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는 역사학자와 해군 애호가였습니다. 일반 대중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함 있는 유보트 강철 이야기는 대중의 의식에 결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전투의 서사는 기술, 전술, 그리고 용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더, 소나, 암호 해독, 그리고 호송 전술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선 선원들과 호위 승조원들의 영웅적인 행동도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중요했지만 이야기는 불완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한 강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화학과 야금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이 적절한 재료를 제조할 수 없었던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강력해 보였지만 구조적으로 손상된 잠수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배를 믿고 금속이 고장났을 때 사망한 승조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이 부분은 모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에게는 알려져 있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휘트모어의 기여는 각주와 기술 보고서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개적으로 찬양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약점을 발견한 공로로 아무런 메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서양 전투 승리에 기여한 업적으로 아무런 표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급여, 연금, 그리고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지식만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휘트모어는 1987년에 81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타임스에 실린 그의 부고는 해군 본부 연구소에서의 그의 업적과 케임브리지에서의 그의 교수 경력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유보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철 분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함 있는 재료로 손실된 수백 척의 잠수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는 기밀 보고서와 모호한 역사 연구에 묻혀 있었습니다.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독일의 관점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전직 유보트 지휘관들은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들은 미스터리한 손실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설명 없이 사라진 잠수함들과 폭로회를 피하기 위해 깊이 잠수했지만 다시 떠오르지 못한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손실은 폭로회의 직격, 장비 고장 또는 인적 오류 때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강철에 대한 진실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독일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국 문서들이 기밀 해제되었고 독일 연구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속학자들은 대서양 해저에서 발견된 유보트 잔해를 조사했습니다. 그 후 패턴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철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손실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유사 37을 지휘하며 전쟁에서 살아남은 전직 지휘관 볼프강 슈미트 대위는 1994년 회고록에서 그 발견에 대해 썼습니다. 슈미트 대위는 1945년 1월 폭로의 공격 중 190m까지 잠수했던 일을 서술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압력으로 인해 선체가 삐걱거리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즉시 수면으로 상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수함은 수면으로 떠올라 공격을 피했습니다. 슈미트 대위는 왜 선체에서 그런 소리가 났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잠수함이 고장 직전인 것처럼 보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50년 후 휘트모어의 분석을 읽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의 잠수함은 파괴 직전이었습니다. 강철이 파손되고 있었습니다. 몇 미터만 더 깊이 잠수했더라면 유사 37은 찌그러졌을 것입니다. 슈미트 대위와 그의 승무원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체가 무너지기 전에 수면으로 떠올라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슈미트 대위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충격적이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잠수함이 언제든 파괴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그의 승무원들은 부적절한 강철로 만들어진 죽음의 덫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독일이 불량품임을 알고 있던 금속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사용되었습니다. 배신은 적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해군과 자신들의 나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설계된 작전 기피를 견딜 수 없는 선체를 가진 잠수함을 바다로 보내기로 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유보트 강철을 망가뜨린 몰리브덴 부족은 독일의 더 큰 자원 위기의 일부였습니다. 1943년에 이르러 독일은 전쟁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몰리브덴은 단지 한 가지 예에 불과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철에 필요한 크롬은 부족했습니다. 장갑판에 필요한 니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철갑탄에 필요한 텅스텐은 불충분했습니다. 독일은 품질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열등한 재료를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품질이 저하된 재료도 여전히 적절하게 기능하기를 바랐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효과가 있었고 때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보트 강철은 치명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잠수함의 내압 선체에는 고품질 강철이 필요합니다. 허용 가능한 대체품은 없습니다. 적절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강철이 압력을 견디거나 잠수함이 파괴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몰리브덴을 줄이는 것이 선체 강도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도박했습니다. 그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을 잃게 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전투에서 승리할 어떤 기회도 잃게 했습니다. 영국 정보부는 독일의 물자 부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리브덴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이를 잠수함 선체 강도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연결은 휘트모어가 강철을 시험했을 때에야 명확해졌습니다. 그가 몰리브덴 부족을 발견하고 감소된 파괴 깊이를 계산했을 때 그 발견은 자원 부족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을 구체적인 전술적 이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폭로의 설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유보트를 자체 구조적 결함 영역으로 밀어넣는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것은 용기와 전술만으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화학과 야금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몰리브덴은 280m의 깊이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05%의 몰리브덴을 포함하는 강철은 180m에서 파손됩니다. 이 60m의 차이는 적 잠수함을 자체의 부적절한 재료를 이용하여 격침시키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현대 잠수함 설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선체 파손에서 얻은 교훈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현대 해군 건축가들은 내압 선체 강철이 정확한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몰리브덴 함량은 정밀해야 합니다. 결정립 구조는 미세하고 균일해야 합니다. 불순물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품질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광범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독일 유보트 강철 파손과 같은 재난 때문에 존재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연구했습니다. 금속학자들은 왜 금속이 파손되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중요한 지식은 그 후 보존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잠수함은 특수 강철 합금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HY80과 HY100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제어된 조성을 가진 고항복강입니다. 몰리브덴 함량은 정밀하게 지정됩니다. 제조 공정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모든 배치는 시험됩니다. 모든 강철판은 검사됩니다. 현대 잠수함은 제2차 세계 대전 잠수함을 즉시 찌그러뜨렸을 깊이까지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야금술이 정확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강철은 모든 사양을 충족합니다. 아무도 열등한 재료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 유보트 경험은 선체 강철 품질을 타협하는 것이 자살 행위임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해군들은 그 교훈을 배우고 충실히 적용합니다. 그들은 부적절한 재료를 가진 더 많은 잠수함보다는 적절한 강철을 가진 더 적은 잠수함을 선호합니다. 품질 결함이 모든 승선자에게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할 때 수량은 품질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1944년과 1945년에 독일 잠수함 승무원들의 희생으로 얻은 이 원칙은 이제 전 세계 잠수함 건조를 안내합니다. 그 지식은 비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증명하다가 죽었습니다. 일단 증명된 이 이해는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이 건조되는 방식의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현대 잠수함 승무원들이 자신의 선체를 신뢰하고 깊이 잠수하며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강철이 올바르고 몰리브덴 함량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내압 선체 재료를 타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웠습니다. 그들은 U-534의 강철을 분석하여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파손될 때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280m에서 파손되어야 할 때 140m에서 파손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해는 폭로해를 피하기 위해 잠수하는 잠수함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드러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그 이해를 전술 명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화학을 통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선체 파손으로 손실된 독일 유보트 잔해는 대서양 해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심해 탐사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결코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광대합니다. 난파선은 작습니다. 그것들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것들은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잔해는 치명적인 파괴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선체판은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내압 선체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구조는 붕괴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압력과 즉각적인 파손을 나타냅니다. 이 잠수함들은 천천히 침몰하거나 점진적으로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초 만에 찌그러졌습니다. 1993년 영국 해양조사선은 U-869로 추정되는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일랜드 해안에서 230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잠수함은 1945년 2월에 손실되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고 원인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잔해는 명확한 파괴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내압 선체는 안쪽으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원격 카메라로 외부 압력으로 인해 파손된 강철의 특징적인 좌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잔해의 위치와 상태 분석은 선체 파손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U-869는 폭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동 중에 선체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후 잠수함은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승선자가 즉시 사망했습니다. 잔해는 휘트모어의 분석이 60년 전에 예측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강철은 강렬한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사한 발견들이 다른 유보트 난파선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U-672, U-758, 그리고 U-191 모두 파괴 손상을 보여줍니다. 모두 심해에서 손실되었습니다. 모두 폭로의 직격보다는 부적절한 선체 강철로 인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해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침묵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분석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독일 잠수함 강철이 치명적으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바다로 보내져서는 안 될 잠수함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증거는 해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손상되지 않은 채 천천히 부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압력 용기에서 재료를 타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야금술이 중요하고 화학이 중요하며 몰리브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체 파손 가능성으로 목숨을 잃은 유보트 승무원 가족들은 결코 완전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 남편 또는 아버지가 적의 공격 대신 결함 있는 강철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독일 해군은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거나 모호했습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잠수함이 손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원인은 적의 공격 또는 미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선체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아는 것을 더 선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보다는 장비 고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더 선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이 알려진 재료 결함을 가지고 바다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고 더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강철 부족으로 인해 잠수함 승무원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알지 못한 채 슬퍼했습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80년이 지난 지금 유보트 승무원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강철 분석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몰리브덴 부족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나 큰삼촌이 폭로의 폭발이 아닌 선체 파괴로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지식은 기밀 해제된 보고서와 학술 연구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 가능하지만 널리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보는 역사가와 해군 전문가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과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결함 있는 유보트 강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군사적 결과에서 재료 과학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용기와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신뢰할 수 없는 기계를 신뢰하다 죽은 잠수함 승무원들의 기억을 기리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잊혀지고 대부분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제임스 휘트모어 박사는 1944년 11월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대서양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보트 어뢰로부터 수많은 상선 선원들을 구했습니다. 또한 영국이 승리를 목격하고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견은 또한 1,000명이 넘는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이 선체 결함으로 사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강철이 충분했다면 이러한 결함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 모두 사실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몰리브데넘 부족이 독일 잠수함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철에 충분한 양이 들어있지 않은 한 가지 원소였습니다. 이 원소의 유무가 제대로 작동하는 내압 선체와 치명적으로 파손되는 선체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서양 전투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화학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보여줍니다. 닥터 제임스 휘트모어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이후 전술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독일 잠수함들은 스스로 무덤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철은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전쟁은 부분적으로 야금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몰리브데넘 부족, 부서지기 쉬운 강철, 그리고 내파하는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압에 짓눌려 대서양 바닥에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선체는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다로 보낸 기계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닥터 제임스 휘트모어가 U-534에서 나온 강철을 시험했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것이 재료 과학이 전쟁을 바꾼 방법입니다. 그것이 강철의 궁극적인 배신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입니다.